자, 여러분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좀 늦어졌네요. 자, 오늘 그 날씨도 참 좋은데 지방에서 아까 부산에서 오신 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시고 더 멀리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시래요. 네,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종배 대표가 또 인사 말씀 또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실 오기 어려워요. 오기보다는 만 원이면 그냥 이렇게 맥주나 집에서 한 두어 병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소리가 왜 울렁거리지? 앰프 조정 좀 하세요. 그래서 이 뉴스 브리핑은 뭐 화면이나 소리가 처음에 잘 맞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하십시오. 저희들이 입만 살다 보니까 손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이제 6월 21일 날 월요일 날 저희들이 월요일이 아니 금요일 날 저희들이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앵그리 블루 2차 집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 12월 12일 날 집회를 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게 잘 끝났고 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권이 뒤끝이 좀 있더만요.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뒤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뉴스 브리핑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은 뭐 저런 식으로 유튜브 노출이나 조회, 그 다음에 구독 이런 부분에 장난을 치면 뭐 웬만하면 그런 노출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출이 안 되면 한 1년만 그래버리면 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임흥수 변호사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 변호사한테 위임을 해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내일 죽으면 죽더라도 구글 본사 앞에까지 가서 한번 싸우다가 죽지. 거기 뭐 그거 무서워서 얼로서 그냥 이렇게 조심하다가 끝나는 사람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뭐 끝까지 싸울 거고요. 감시하니까 좀 조심하는 것 같으니만 어젯밤에 또 순식간에 빼더만요.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감시에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이번 집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방해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집회 주제가 또 무서운 것들만 가지고 해요. 북한에 석탄을 밀수하고 석탄 밀수한 돈으로 달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제유를 또 북한에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웬만하면 이게 보수적인 주제고 또 반북적인 주제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솔직히 말하면 이런 주제로 집회를 하면 대중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이게 지금 국가의 정체성, 우리는 그 국가에 살아가는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 문제로 봤을 때 매우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국가는 결국은 국민, 영토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면서 또 유지, 발전시켜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본이 다시 한국을 먹으려고 합니까?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 합니까? 없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유일한 적은 북한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의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지요. 그래서 북한하고 중국 빼고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천년 만년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려고 하는 집단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북한이 2006년에 첫 핵실험을 하고 그리고 2011년입니까? 김정일이가 죽고 그 아들 김정은이가 승계해서 근데 김정일이까지는 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 핵을 미사일에 탑재해서 실을 수 있는 무기로 만드는 부분에 매우 느리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김정일은 지 첫 핵실험을 한 2006년 이후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한 5년 동안에 크게 발전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지금 아들 때에서부터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지금까지 한 8년 만에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이 지금 옛날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우리가 얻어맞았던 핵보다 지금 북한이 개발하는 한 500kg, 0.5톤짜리 소형 핵의 위력이 한 20배,
30배 정도 센 겁니다.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때 일본이 그 미국에 의해서 이 한 방 각각 얻어 2방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시의 3분의 2가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한 20배나 30배쯤 되는 위력을 지금 북한이 500kg짜리 무게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핵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핵폭탄을 소형화해가지고 미사일에 탑재해서 쏠 수 있어야 중요한 거예요. 자, 탄두가 무거우면 날아가겠습니까? 안 날아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하고 압축해서 미사일 꼭대기에 폭탄을 빼고 폭탄 자리에 이렇게 핵무기를 탑재해서 그것이 맞으면 터질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날려 보내려면 미사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단거리, 그 다음에 중거리, 그리고 장거리, ICBM 이렇게 해서 각가지 종류의 온갖 미사일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노동 미사일, 화성 미사일부터요. 자, 그러다가 이제 미국까지 날아간다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입증시키니까 미국이 무시하다가 2017년부터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금 북한의 핵을 없애야 된다 해서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조성되었죠. 그래놓고는 김정은이 돌연 작년 1월 1일부터 신년사를 통해서 비핵화 협의를 하자, 한국에 올림픽이 오겠다 이러면서 이제 진전이 되었는데, 저는 문재인이 취임하기도 전에부터 이미 지난 2017년 5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는 문재인이 당선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2월 9일 탄핵될 때부터 문재인은 그때부터 자기가 대통령이 사실상 됐다라고 생각하고 엄밀한 라인, 지금 국정원장을 하는 서훈이, 그리고 또 문정인, 특보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북한과 물밑에서 거래를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석탄하고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017년 3월부터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문 정권은 박근혜 정권에도 북한에 석탄을 제공했다. 왜 우리 보고 그러냐. 그래서 JTBC 같은 데서 팩트 체크로도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부분은 당시 황교안이 권한 대행으로 있었지만은 사실상 박근혜 정권은 무력화되었고, 그리고 정부의 공무원부터 관리 대상까지 전부 이렇게 다음 정권에 문재인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을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북한과 깊숙이 물밑에서 거래를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이해가 국민들이 안 가는 게요. 북한은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옛날 여러분들 그 함 지고 가본 사람 있죠? 남자분들 있죠? 결혼 때 친구할 때 안 가보셨나? 그 오징어 쓰고 그래서 발을 한 발씩 뗄 때마다 10,000원짜리를 하나씩, 요즘 50,000원짜리 놓죠. 그렇게 해야 가지 않습니까? 북한이 딱 그겁니다.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국가예요. 근데 북한이 어떻게 문한테는 저렇게 외상으로, 옛날에 일본말로 기마이라는 말이 있죠. 제 연배 되시는 분은 알 겁니다. 저렇게 선심을 쓸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을 북한에 줬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왜 비트코인을 받아요? 현물을 받거나 달러를 받죠. 그래서 북한을 저렇게 1월 1일부터 문재인을 위해서 비핵화라는 협상에 나오게 될 때 뭔가가 엄청나게 건너갔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저도 사실상 좀 답이 잘 안 나왔습니다. 저게 외상으로 할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문재인한테는 저렇게 선심을 쓰는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아직 850만 달러 유엔에 인도적으로 주는 거, 한국이 낸 거 말고는 그것도 아직 북한에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사란톨도 공식적으로 북한에 준 게 없어요. 다만 지난번에 뭐 올림픽 할 때 북한에서 온 사람들,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또 한국에서 평양에 간 뭐 좌파 단체들에 대한 숙박비 이런 건 북한에 줬지만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할 때 거기에 뭐 100억 정도 주지 않았습니까? 각종 기름도 좀 갖고 갔고요. 그렇지만은 공식적으로 준다고 준 거는 어쨌든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엔이 눈을 감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 8월에 이제 미국의 VOA라고 미국의 소리라는 국무부 산하 이 인터내셔널한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이 지금 석탄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지금 가져오고 밀수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줬는지 의문스럽다. 이래서 이제 정권이 할 수 없이 8개 이 석탄 관련 건에 대해서 세계 회사를 조사를 했지요. 근데 그것이 뭐 지금 5개라는 말도 있고 3개라는 말도 있고 정확하게 지금 그 내용의 숫자가 아직 공개된 건 없습니다. 좌우간 처벌받는 것은 8건, 석탄 7건 선철이라는 금속류를 북한에서 가져와서 한 건 해서 총 8건이 이 사법 처리가 됐는데요. 법인 3군데 그리고 개인 3군데가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여성 사장 1명이 구속됐고 또 다른 사람 1명이 부산에서 구속되었다고 전번에 유기진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전혀 언론에 구속된 사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됐는지도 저는 의문을 품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의심스러운 거는 뭐 어떤 사회든 위험을 감수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돈을 벌려고 무리한 수를 쓰는 사람들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터지고 난 이후에 경찰은 빠져라 해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은 빠졌어요. 그거는 뭐 기록에 남아 있어요. 왜? 경찰은 조직에 인맥이 많으니까 여기서 수사하게 되면 보안 비밀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찰은 빠져라 했어요. 그리고는 해경도 빠지고 그리고 관세청은 또 북한의 석탄이 동남 발전에 가는 거라서 남동 발전에 가는 거라서 우리가 통감 보류를 했는데 나중에 뭐 증거가 확정되지 않아서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동 발전도 북한 석탄인 줄 알고 지금 갖고 왔다고 정언도 있고 문서상으로 증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 발전은 몰랐으니까 빼주자고 빼주고 우수 회사로 우수 공공기관으로 표창까지 줬어요. 정부가요. 자, 북한 석탄을 열심히 밀수해서 받아줘서 써주는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고. 그건 한전사나 뭐 6개 발전 자회사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북한 석탄 문제를 이제 엄밀하게 그래서 수사를 하고는 대충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하고 벌금 때리고 끝내버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구속된 사람이 여자 사장 하나인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여자 사장이 1월 9일 날 재판을 받다가 그건 유기준 의원도 모르더라고요. 내가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강요하는 답변을 안 해서 나만 구속시키고 그렇게 한 나머지는 다 풀어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공개를 해달라. 그리고 변호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북한에 돈 안 줬다라고 진술하라 했는데 돈 줬다라고 해서 구속시켰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수습을 해가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정권이 이 일을 방조 묵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상 남동 발전을 보고는 받아주라. 또 그 일에 앞세운 무역업체들을 보고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수습해 줄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만 진술해라. 그리고 미국이 보고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처벌하는 모양새는 갖춰야 된다. 근데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보면 북한을 어떻게 접촉했고 그리고 어떻게 남동 발전에 납품했고 또는 어떻게 했는가가 하나도 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기 위해서 수사한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청소, 클린하기 위해서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북한하고 뭐 싱가포르 6월 12일 1차 미북 회담을 하고 잘 돼 갈 것 같았으니까 그때부터는 아예 안심을 하고 지금 걸린 거는 2017년 거고 작년부터는 그냥 내놓으라 하고 아마 북한하고 석탄을 밀수하고 공해상에서 한국에 유조선을 보내가지고 북한 배에 환적을 불법 환적을 해주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유엔이 허용한 것보다 7.5배 정도의 정제율을 더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상당한 부분은 한국에서 줬을 거다. 그런데 지금 64만 톤이 한 100여 차례 이상 해서 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4만 톤은 돈으로 얼마냐? 1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 3천억 좀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석탄 들고 오고 돈 주고 자 기름 주고 했다면 결국 여기에서 1조 한 5, 6천억 원 북한에 줬을 거다. 그러니 북한이 저렇게 지금 문 정권에 협조하고 있다. 지금 둘이 싸우는 것 같죠. 뭐 쌀 안 받는다 그러고 너네들하고 상대 안 한다 그러고 싸우는 것 같죠. 짜고 치는 겁니다. 둘이 절대 안 싸웁니다. 문은 북한이 없으면 내년 총선에 이기거나 대선에 이기는 게 깝깝하고요. 북한은 문이 아니고 보수 정권으로 한국이 바뀌어 있으면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해서 이후에 갖고 갈 여러 가지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깝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둘이는 절대 안 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작년 지방선거를 물론 한국당이 불리했지만은 저렇게 완벽하게 패배하는 데는 그 전날 있었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결정적이었죠. 문재인도 거기 갈라 했지 않습니까? 직전까지. 그래서 그건 뭔가 하면 한국의 정치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것은 문재인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문재인이 김정은을 컨트롤해서 둘이가 작전을 짜면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27 판문점 회담 작년에 그리고 6월 12일 미북 회담으로 지금 작년 내내 그냥 트럼프 꼬셔서 문재인이 맡은 역할은 트럼프를 꼬셔서 북한에 갖다 바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트럼프가 해주도록 설득하고 또 미국 무기를 사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이 튀지 못하도록 북한 페이스대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문재인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받고 북한이 이 일을 해줬다고 보십니까? 그게 정제유하고 석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과연 업자들이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건 사실상 답이 안 나오는 일이에요. 자, 북한하고 석탄을 여기 갖다 주고 돈을 벌었다면 왜? 그 통장의 내용에 보면 한 7% 정도를 5%에서 7% 정도를 딴 데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지 통장에서 지가 북한 석탄을 받아와서 남동발전에 넣었으면 거기서 석탄값을 받았으면 내 통장에서 이익은 다 남기고 북한에다가 북한 측에다가 돈만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20% 남겼으면 20%는 내 통장에 있어야 되는데 한 5%나 7%가 딴 통장에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뭔 말이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지금 수입해서 한 사람이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의 수수료를 다른 통장에 보내어서 남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 7, 8천만 원에서 1억 좀 넘는 돈들이 이렇게 짜투리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이 수사를 무마시키고 막고 있고 이상하게 검찰이 수사해서 털어버린 부분을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정부의 최고 권력에서 정보기관을 앞에 세워서 이 문제를 바지 사장들을 무역업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위장회사로 하게 하고 그러고는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주고 문제가 터지니까 수습해주고 꼬리를 자르는 여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이 월남전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기 전에 뭐 가짜 CIA가 가짜 미군 비행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많이 이렇게 반군한테 무기를 날라주거나 이런 일을 시켰거든요. 캄보디아나 이런 라오스 같은 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이 할 수 없는 일을 결국은 정보기관이 나서고 그 정보기관이 이걸 갖다가 지금 산하 바지 회사를 만들어서 한 거다. 그러면 북한 정제유는 어떻게 된 거냐? 자, 이것은 한국이 여수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정제유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큰 석유 단지입니다. 석유 화학 단지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얕고 이렇게 큰 유조선들이 배를 대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중국 배든 일본 배들이 여수의 석유공사 산하 오일 허브 코리아라고 석유 물류 창고입니다. 물류 탱커예요. 거기에서 돈을 지불하고 자기 지분을 할당받아서 어느 날 내가 여기 지불한 코드를 대면 갖고 가겠다 하면 거기서 부두에 배로 실어주거든요.
자, 그런데 뭐 해상에서 배들끼리 합법적으로 환적도 합니다. 배가 중간으로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좀 오라고 해서 좌표 찍어서 이렇게 환적도 하고, 또 기름값에 차익이 있는 나라하고는 해상에서 사서 갖다 넘겨주기도 하고요. 제가 이 불법 환적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포커스 뭐 휴먼인가 이런 아이디를 단 사람이 제 댓글을 어떻게 다는지 압니까? 저는 제 주변에 간첩들이 산적에서 감시하고 있다고 보는데, 공해상에서 석유를 환적했을 때는 국세청에 어디에 팔았는지 또 돈을 지불했는지 이런 부분에 서류를 남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네가 괜히 헛수고하는 거다. 이 말을 왜 저한테 집요하게 달겠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자, 너네들이 외국에 공해상에서 팔았다며, 그럼 너네들 말을 인정해 준다면, 그런데 왜 떳떳하게 팔면 되지? 싱가포르 간다 해놓고는 중간에 항적 식별 장치를 꺼버리고 레이더 같은 것을 꺼버리고, 그리고는 배가 유령선처럼 사라졌다가 일주일 만에 기름을 어디서 풀고 들어오고 이 짓을 계속 반복하느냐. 여기에 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배 몇 척은 북한한테 딱 붙어가지고 ship to ship으로 거의 그냥 이렇게 호스돼서 넘겨주다가 북한 배에 사진 찍힌 배도 있어요. 피파이어니어호인가 하는 거는 사진이 확실하게 찍혔어요. 그래서 찍힌 거 한 개만 수사한다고 1, 2년 끌고 나머지 뭐 루니스호니 이런 배들은 다 쉬쉬하고 덮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회사가 강남에 있는 다온인가 하는 회사 하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배들은 여러 가지 이 나라 명의로 세탁도 했는데, 일본에서 자위대 관계자나 자민당 관계자가 이야기한 거는 배 이름을 페인트 칠해서 바꿨다. 한국 배가. 그다음에 배에 달고 다니는 깃발도 다른 나라 깃발로 바꿨다. 그리고 유조선의 탱크도 바꿔가지고 나중에 우리 배는 그렇게 생기지 않은 거 아니냐. 우리 거 아니다 해가지고 들어와서 유조선 탱크를 이렇게 모양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국 배 몇 척이 전문적으로 실어 날라서 지금 오일허브 코리아에서만 수상한 배에 실어 나른 게 64만 톤이다. 그래서 그게 1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간단해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공소장에도 안 남긴 북한에 누구를 접촉해서 가져왔고, 그렇잖아요. 북한 사람하고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가져옵니까? 러시아산이라고 쏘가서 샀다 치더라도 누구를 만나서 샀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거기를 남동발전에 납품했으면 어떻게 납품하게 됐느냐? 그 일부만 남동발전이지 나머지는 포항제철로 갔는지 어디 갔는지 지금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제철회사나 그런 이 화력발전 회사들은 다 석탄을 전문으로 하루 종일 24시간 1년 내내 떼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죠. 석탄만 봐도 이게 어느 나라 거다라고 다 압니다. 성분 분석기에 있어서 넣으면 금방 알고, 거기에 나오는 열량 검사만 해도 금방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북한 건 줄 모르고 받았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관련되는 모든 서류들이 지금 위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돈을 어디로 보냈는가? 그래서 처음에 뻥쳤죠. 북한 석탄 물건 등을 해외로 중개 무역해주고 받은 수수료가 현물 석탄이다. 이건 북한에 돈 안 줬다라고 말을 하려고 우리가 북한에 물건 파는 걸 도와주고 받았다. 그래, 그 물건이 뭔데 하니까 석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통 수수료는 5% 이하예요. 석탄 같은 거는 2, 3%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갖고 온 게 저만한 양이면 저거 곱하기 20배나 25배를 더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석탄을 이 유엔의 불법하에서 너네들이 팔아먹었다면 이거는 거의 마피아거나 사마패거나 멕시코 마약 조직이죠. 한국에 이렇게 북한과 몰래 만나서 석탄을 갖다가 제3국에 중재하고 그 수수료로 저렇게 많은 양을 들고 올 정도면 이거는 미국에 수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피아 간첩단 조직을요. 이거는 북한의 거대한 간첩단 조직이 한국의 내부에 공기업에도 있고 은행에도 있고 송금도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정부 기관에도 있고 검찰도 봐줬으니까 검찰에도 북한 간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간첩들 이 조직이 이미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청와대나 누구 안 시켰다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국제 간첩단이다. 그래서 제가 이명수 변호사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국제 간첩단을 갖다가 적발하라고 지금 고발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놈들은 그냥 뭐 밀수나 남북교류기본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간첩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잡다 보면 간첩 두목이 누가 될지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유 제품을 불법 환적하는 부분에 있어 이건 정말로 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사진을 안 찍은 거는 잡아뗍니다. 사라져서 어디 죽는가 말도 못해도 미국이 사진을 안 찍은 거는 잡아떼고 사진 찍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북한 배하고 만나서 붙어 있는 것은 지금 그건 수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가 뭐 4척이다 5척이다 지금 불법 환적으로 걸려 있는 배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 배들이 지금 수사 상황이 어떻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 발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마 확실한 증거를 미국에서 공개하기 전에는 전부 잡아떼서 북한에 줬다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나머지 정황들이 다 나오더라도 잡아뗄 거고요.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거는 북한인 줄 몰랐다고 나중에는 뭐 우기든지 그렇게 넘어가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석탄 밀수나 그 다음에 정제유 불법 환적이 국가가 어떻게 유엔이나 미국 동맹 등을 속이고 주적인 북한한테 이렇게 기름이나 석탄의 대가로 돈을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이건 대한민국의 지금 정체성하고 매우 관계가 있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자, 한반도 비핵화 한다며요, 문의. 그런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한국으로부터 만약에 달러를 받고 기름을 받게 되면 북한이 말라 죽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개성공단에요. 월 얼마 준 줄 압니까? 사용료로? 100억도 안 됩니다. 90매덕이에요. 그 월급이라고 해봤자 또 그것도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에 석탄 주고 정제유 준 것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 돈 준 것보다도 몇 배 더 덩치가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심해 봐야 될 부분은 석탄을 밀수를 북한에서 이렇게 한다면 자, 북한에 석탄을 싣고 오는 배,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한 배가 러시아 사할린에 갖다 놓으면 뭐 중간에 다른 배가 그 석탄을 싣고 한국에 내르고 가는데 자, 북한과 연결된 배가 저렇게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했다면 한국이 북한에 뭘 주려고 한다면 그 배에 실어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공해상에서 북한 배에다가 기름을 저렇게 호스로 넘겨주려고 한다면 거기에 만약에 둘이 만나서 호스로 기름을 넘겨받을 때 다른 뭔가를 주려고 하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문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나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액수를 보면 제가 봤을 때 여유 있게 북한에 줄 수 있는 돈이 한 4조 이상은 된다고 봐요. 문 정권이요. 지금 벌써 2017년에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돈 쓰지도 못하고 갔잖아요. 한 일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2018년 거, 2019년 거.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년에 1조가 넘어요. 자, 그게 3년치면 3조입니다. 국정원이 1년에 예산이 1조 한 2, 3천억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거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조 한 2, 3천억 되는데 그게 지금 2년 반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유 있게 북한에 줄 수 있는 돈이 한 4조는 넘을 거다. 근데 이 정권이 그 돈을 안 쓰고 조금만 쓰고 남겨놓고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떤 식으로 북한에 갔겠느냐. 그걸 야당이 정권을 향해서 공개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북한은 결국은 저렇게 뒤로 받고 있으니까 우리만 줍니까? 중국도 주고 러시아도 좀 줘요. 북한에 그래서 쌀값이 안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모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한다고 북한이 손을 들겠습니까? 안 들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겠습니까? 정제유 받아서 그거는 섬유질을 만들지 않습니까? 화학 섬유.
그 북한이 지금 한국에서 정제유 가져가는 거는 화학섬유를, 이 기름이 정제유가 화학섬유의 원료입니다. 나일론 같은 거요. 그래서 개성공단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지금 돌리고 있다지 않습니까? 밖으로 빼내가지고요. 북한 전역에 공장에 설비가 없대요. 자, 그래서 전부 임가공 수출을 한다잖아요. 중국 같은 데서 갖고 와서 재료 주면 북한이 그걸 돌려가지고 수출한다니까. 심지어 북한이 생산해서 돌리는 걸로 또 있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버틸 수 있는데 항복하겠습니까? 절대 항복 안 하죠. 그러면 문은 북한의 비핵화라 말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 말하는 거, 이건 한국에서 제가 아마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 건데, 이거는 뭔가 하면 비핵화 하지 않는 걸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왜? 미국도 비핵화하고 북한도 비핵화하자마는 안 하겠다 소리죠. 그래서 결국은 문이 북한의 비핵화를 안 하도록 도와주고, 그러고는 미국이 질려서 손들고 나가고 적당히 정치적으로 딜하게 되면, 미국이 대선이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트럼프가 딜을 하게 되면 결국 문 정권은 북한하고 핵을 가진 채로 동결이라는 명목으로 인정받으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고는 남측과는 평화협정이라는 명목으로 휴전선을 없애고 유엔사를 쫓아내고, 그리고 한미연합사를 전시작전권 넘겨받아서 차지하고, 그럼 한미연합사는 참모 병력만 남고, 지금 미군에 제가 동향을 듣고 있는데 훈련을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내년쯤에는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000명, 3, 4,0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정보 뭐 이런 참모 파트 이런 것만 남겨놓고 전투를 할 수 있는 부대들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부분은 국가연합. 근데 솔직히 말하면 남북 연방제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나간 한반도의 국가연합으로 한마디로 북한의 중국의 입장에 맞는 통일을 하려고 그런다. 저는 원래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무슨 방공방첩 이야기하거나 멸공 이야기하거나 종북 척결 이야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문은 그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 지금 D로 석탄을 대가로 달러를 주고 또 정제유를 북한에 공짜로 던져주고 있다면 이것은 북한이 비핵화 안 되는 가장 1등 공신이 문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다. 나중에 미국이 질려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여기에 손을 빼고 가도록 만들려고 한다.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지금 석탄, 정제유 등 밀무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목을 죄는 한마디로 무기를 북한한테 제공하고 있다. 어떻게 정권이 이럴 수 있는가?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한국당은 침묵하는가? 그 기본적인 이유는요. 이것이 좀 아는 사람 같으면 한마디로 용의 영리라고 비늘을 뽑는 겁니다. 또 잠자는 사자 코트를 뽑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가가 뒤끝이 얼마나 무서울 건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보고 다들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진영 안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 까는 것이 유행처럼 돼 있지만은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파고들어서는 다들 비판을 안 합니다. 위험한 거는 제가 다 건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이 집회에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여의도까지 집회하고 행진해야 되는데 가는데 산업은행이 있어요. 그거를 놔놓고 가서는 안 되겠다. 일부러 가려면 그것도 개고생인데 이번에 가는 김에 산업은행 앞에 가서 야 이놈들아 우리도 1,500억 대출해주라. 너네 저놈들한테 1,400억 대출해 줬으니까. 이거는요 빤한 겁니다. 왜 양정철이 등장하고 정재호라는 민주당의 은행 출신 의원이 등장하고 왜 신한은행의 회장이 등장하고 왜 문재인 옆에 정부 들어서 정보기관의 고위직을 지낸 변호사가 등장하고 왜 등장했겠어요?
아니 이상호하고 김수경이 부부가 레스토랑 사업하자고 신모라는 여성을 응? 저기 청담동에 있는 웨딩홀 레스토랑을 잡히게 만들어서 거기에 빚이 뭐 230몇 억이더만요. 그래가지고 레스토랑 사업을 하다가 둘이 이혼했어요. 뭐 이상호는 다른 여자하고 산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건 사적인 거니까. 그래서 둘이 이혼했어요. 2012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김수경이 나는 그냥 니는 병원만 갖고 가고 내가 주로 재벌 사업으로 만들었으니까 니는 병원만 갖고 가고 나머지 사업은 내가 하겠다. 그런데 돈 안 되는 레스토랑 사업은 접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같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신모 씨는 자기 빌딩까지 다 잡혀서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당장 은행에서는 압류해서 경매 처리하겠다 하니까 경매를 좀 연장하고 수습할 동안에 6개월치 이자가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이상호는 날 좀 빼주라. 여기서 신한은행에 공동연대 보증인에서 내가 빠져야 산업은행이 돈을 준다더라. 하고 하니까 신 씨는 나는 그러면 너 혼자 죽으라 말이냐. 네가 1,400억 받아와서 내 빚 갚아줄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 마누라도 빠져버렸고 그건 두 사이에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니도 빠져버리면 내가 다 안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상호가 20억을 주기로 했어요. 자, 신한은행은 이 사람들한테 수백억이 물렸으니까 정부의 국책은행을 이 사람들이 정치적 수가 좋으니까 잡아다가 거기 돈을 갖다가 자기들이 받으면 자기들 빚에서는 빠져나가잖아요. 자, 지금 은행들이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서로가 정치적으로 감당이 불가능할 때 한계 온 데를 국책은행이 갚아주고 또 그 은행은 또 다르게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이 총대를 메고 대출받은 것도 아니고 이상호는 대출받을 자격이 없어요. 파산 신청한 사람이 뭔 대출 15억을 그냥 준 거예요. 이게 사금융 알선이 된 겁니다. 15억을요. 자, 그런데 원래 20억을 달라 했는데 15억만 하고 이상호 보고 5억을 주라 했어요. 자, 그런데 은행이 주면서 또 그냥 준 게 아니라 주고는 7억 2천만 원을 받아가 버렸어요. 준다고 협의하는 동안 2달이 지났으니까 2달치 이자를 또 받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20억이니까 3분의 1 정도를 받아가 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상호가 또 그 돈에서 7억 얼마를 빼고 주고 그 돈이 자기한테 넘어오기도 전에 이상호는 벌써 위조해서 연대 보증인에서 빠져버렸어요. 내가 동의서를 써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와 사금융 알선으로 이 신씨 여자가 저 이상호 등을 신한은행을 그렇죠. 고발을 정식으로 했죠. 변호사를 시켜서. 그런데 사문서 위조는 벌금은 뭐 500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금융 알선은 빠져나가 버렸어요. 사금융 알선에서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뒤져보니까 이것들이 서류를 위조했네. 근데 재판까지 가서 끝났는데 뒤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서초경찰서에 들고 가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해서 서초경찰서가 잘 됐다고 수사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문정권으로 바뀌었을 때 2017년 7월 8월. 그래서 윤규견이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윤규견이 이 사태를 다 무마시키고 본청으로 들고 가요. 그 뒤부터는 수사 결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간조선은 뭐 기소 의견으로 넘겼댔는데 전혀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고는 검찰은 넘겨받지도 않고 경찰선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그때 이제 양정철을 비롯해서 뭐 정재욱 이런 사람이 이 신씨 여성 앞에 가서 자, 이자를 낮추어서 재대출을 해줄 거니까 해라. 하나은행으로 갈아타게 해줄게. 실제 지금 서류에 보면 하나은행으로 갈아탔다라는 지금 내용이 있다고 또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 건물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2년이 지났는데 경매 처리하지 않고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씨 그 사람도 입을 좀 다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1,400억 돈은 2012년 대선 일주일 전에 이제 우리들 은행에 갔고 그런데 그게 이상호와 김수경 부부 그리고 누굽니까? 이 신씨 서 있어 해결해야 될 문제에 왜 정치 실세들이 2017년 대선 전후에 다 나서서 이 일을 수습하려고 쫓아다녔느냐. 왜 그랬겠어요? 1,400억 중에 일부가 그걸로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을 가능성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담보가 제 아무리 다 모아도 1,200억이 안 돼요. 이것저것 다 걸고 모아서요. 그러면 담보에
한 80%, 75% 정도 대출도 많은 걸 건데 어떻게 담보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미래 가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 정권의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지금 뭐 블랙리스트, 뭐 김태우 문제, 신재미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뭉개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은행의 대출과 관련되는 문제는 다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없었던 걸로 하기가 거의 어렵게 돼 있어요. 상대방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 정권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전전긍긍하면서 틀어막았는가. 이거는 불을 보듯이 뻔히 보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지금 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이 제가 하도 뜯으니까 한마디 했을 뿐이고 아직 아무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거론하면 곽상도처럼 문다에 공격하다가 깨갱한 곽상도처럼 된다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경수 뉴스 브리핑이 북한 석탄 정제율을 건들고 우리들 병원을 계속 건드니까 이거는 그냥 말라 죽여야 된다 해서 작업이 걸려서 제이 드루킹 같은 것도 붙었고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왕 집회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그날 끝을 보고 아마 그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떠들어도 이걸 언론 보도도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진이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계속 확산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서민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는데 오늘 황교안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노동, 미세먼지, 그 다음에 뭐요? 무슨 원전, 또 무슨 그 4대강 보, 물론 원전이나 보도 문정권이 잘못하는 거지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더 시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금 대한민국의 서민경제 파산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이 미세먼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중국에 가서 사정할 겁니까? 그 어떻게 미세먼지가 황교안의 경제정책이 될 수 있어요? 난 가끔 가다가 좀 달나라에서 온 사람 같아.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인가 AI인가 한번 꼬잡아 보고 싶어요. 아야 소리는 하는가. 자, 노동 문제를 거론한다면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을 정치 노조들은 없애겠다. 우리가 차기에 집권하면 국민투표 붙이겠다 해야죠. 저는 정교조, 한국노총, 민노총 같이 노조의 범주를 벗어나서 정치적으로 움직인 노조가 왜 노조원 개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정치를 합니까? 왜 선생들이 학교에서 정치를 합니까? 이런 부분을 한국당이 집권하면 국민투표 붙여서 6개월 안에 만약에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대통령직을 내놓고 되면 강제적으로 해산시키고 노조법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서 새롭게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면요.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다시 바로잡을 명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파퓰리즘은요. 저 민노총, 정교조, 한국노총 같은 노조들을 정치적 발언을 일체 못하게 하고 노조에 그냥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이제 일체 정치적 발언을 하는 노조나 정치적 장난을 치는 노조들은 해산시킨다는 걸 법에 명시해야 돼요. 그렇게 안 봅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무너졌어요. 차베스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베네수엘라를 망치고 그 후계자 마두로 버스 기사 출신입니다. 저런 놈이 베네수엘라를 지금 몇 년째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안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한마디로 한국의 민노총 같은 집단을 장악해서 거리에 깔아놓으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진 겁니다. 지금 한국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자, 선거에서 보수가 이겼다 쳐도 또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올 건데 2008년에 이명박도 죽다 살아나서 그 뒤부터는 좌파의 척결이니 꼼짝도 못 하잖아요. 자, 박근혜 통진당 하나 해산시켜놓고 그 뒤에 지금 꼼짝 못하고 탄핵당해버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때보다 더 약해진 보수 우파 권력이 기적적으로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과연
정권을 5년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거의 무너졌다고 봅니다. 왜? 한 2, 300만의 가장 강력한 거리에서 선동하고 또 조직화되고 촛불, 횃불을 들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제가 볼 때 보수가 집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로 나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투표로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에게 권력을 맡기는 건데 그것이 사실상으로 좌파가 이겼을 때는 지속될 수 있지만은 좌파가 이기고 난 다음에 모든 사회 시스템을 자신들의 독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파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는데 황교안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지금 몇 번째 했습니까? 얼마 모여요? 자기들 주장으로 끝까지 5만이에요. 늘어납니까? 한국당이 전력을 기울여서 동원해서 모은 게 5만. 제가 작년 11월 달에 3번 갔잖아요. 새벽에 한국당 의원 10대 명씩 모아놓고 3차례 강연했어요. 당신들 국회 포기하고 밖에 가라. 그래서 당신들이 지구당이 253개니까 그래서 한 지구당마다 100명씩 모으면 25,300명일 거고 200명씩 모으면 그 6만일 거고 그런 식으로 늘려가서 수십만을 동원하는 훈련을 총선 전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신들이 길거리에 수십만 명을 동원할 수 없으면 당신들은 선거에 못 이긴다.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이 형편없이 지고 있다 해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할 의욕을 꺾어버릴 거고 언론들이 맨날 선거 앞두고 여기저기 터지는 보수의 비리를 보도할 거고 문정권의 쇼를 그럴싸하게 프로파간다 해줄 거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나서서 막판에 꽂아줄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렇게 지켜보고 문정권이 유일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도저히 실력이 안 돼서 경제만큼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감춥니까? 한국의 중산층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해요. 뭐 팔머 지수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졌대요. 올해 1분기에.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저소득층이 소득이 엄청 줄어들다가 이제 더 줄어들 수 없이 바닥에 이르렀어요. 한 달에 일해서 버는 것이 1분이 제일 못 사는 20%가 40몇만 원이에요. 근데 정부가 주는 돈이 55만 원쯤 돼요. 자기가 버는 것보다 정부에서 더 많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게 없죠. 그것보다는 바닥까지 왔어요. 그런데 고소득층이 많이 벌다가 이제 고소득층도 어떻게 돼요? 벌 게 없어졌어요.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채권이고 다 펀드고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소득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격차가 좀 줄었다고 뭐 펄마 지수인가 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갭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중산층이 두터워졌다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뻔뻔해도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내년까지 온갖 돈을 다 풀어가지고 아마 길거리로 깔면서 경제 붕괴를 막으려고 혈안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저 무역 전쟁이 트럼프가 지금 선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이겼던 러스트 벨트에서 요즘 뭐 벌써 위스콘신이니 뭐 필라델피아니 미시간이니 이렇게 바뀌고 있대요. 분위기가. 자, 그래서 트럼프는 선거에 이기려면 이제는 뭡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탈 수밖에 없죠. 중국하고의 계속적인 트러블을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기 지지층을 강화하려고 해야 될 건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지금 화웨이 부분에 한국에 미국이 이제 화웨이에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마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한국을 쪼을 겁니다. 이제 중국은 또 한국을 너네들 사드 때도 우리가 혼을 냈는데 만약에 우리하고 무역 관련해서 미국 말 들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협박할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한국 경제가 속도가 굉장히 빨리 붕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내년 총선 전에 터지는 것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겠지요. 총선을 이기고 보자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정권이 망하는 속도가 빠르냐, 총선 전까지 버티는 속도가 강하냐, 이제 그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런 속도로 가을쯤 되면 이제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금전적 이해관계,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빠질 거라고는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정확하게 문정권의 약한 고리들을 공격을 해야 이런 어떤 오늘 제가 이야기한 우리들 병원이나 북한의 석탄이나 정제유나 또 경제 붕괴 이런 부분들에서 칼자루를 쥘 수 있지. 자, 이 지금 공격해야 될 한국당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굉장하게 혼란스러운 다른 건수들을 자꾸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은 가려버린 채 저들이 내년 총선은 지금 이대로 가면 100% 이겨요. 30% 지지만 실제로 받고 있고 그 지지는 호남이나 좌파 진영에서 지지를 철회하지 않는 한은 저들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20% 이하로 떨어져야 아마 선거에 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30%에서 20%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공고한 지지층이라서 호남이 완전히 이반을 해야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날 앵그리 블루 집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좀 부각시키자. 자, 그런 관점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적극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일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열심히 외쳐봅시다.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